예, 들어오겠지. 자, 네. 시작했습니다. 어, 역사가 원래 약간 승리한 자의 관점에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승리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 같은 사건? 그런 게 자신은 어떤 걸로 그런 걸 생각했는지. 뭐, 이 책에 따르면, 뭐, 그, 궁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궁예의 그 뭐, 최후가, 미쳐서 뭐 그런 일을 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뭐, 이런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그, 왕건 측에서 그런 식으로 궁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섬기던 궁예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 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궁예를, 뭐, 미치광이, 또는 뭐, 폭군,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 건가라고 지금 이 책에 쓰여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 만약에 이 어떤 사건이 역사대로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지 않고 만약에 이 사건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초래될 수 있는 일들 중에 약간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일 같은 사건 같은 거 있나 해서. 현아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말을 해봐 하나요? 안 들려 목소리가. 쌤 목소리 들리니? 네 목소리만 안 들린다. 너가 그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봐. 이제 아, 들리세요? 잘 들려. 어, 그 질문에서,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서희와 이제 강감찬, 이렇게 서희가 이제 막 폭력도 쓰지 않고 그냥 말로 그 사건을 딱 해결을 하는데, 여기서 거란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서희가 내민 그 조건이랑 그런 걸 다 거부했으면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거부했다면 그때보다 점점 더 큰 전쟁이 벌어져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좀 다른 어떤 전쟁들보다 좀 심하게 큰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거란의 병력도 어마어마했고 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몽골이 쳐들어오지 않았거나 또는 쳐들어왔는데 이겼으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초래됐으면 고려 말기에 원 간섭기도 없어지고 그래서 약간 고려가 더 성장을 하고 조선이 안 생겼을 수도 있고 고려가 되게 오래 이어져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행 우리 안에 주정아. 선생님은요? 자, 저는 그 노비 만적의 난이 처음 거사 일에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아가지고 나중으로 미뤘다가 그 한 사람이 밀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게 실패한 그런 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그냥
첫날 모인 그 세력들을 중심으로 노비 만족의 난을 일으켰다라면 어떻게 되었을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노비들이 세력을 집권하게 되고 성공해서, 그래서 이제 노비 제도라는 것들을 철폐해서,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평등 국가를 만들 수 있었지 않겠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노비 만족의 난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실 노비 만족이 준비된 어떤 그런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다시 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무신 정권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일찍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요거 두 개. 네,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해나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임시 수도 강화도를 보고 든 생각인데, 여기서 왕이 이제 피했잖아요. 다른 곳으로 피했고, 근데 이 사건 말고도 여러 왕들이 약간 백성들을 일단 놔두고 왕이 가장 먼저 피하는 그런 사건들이 꽤나 많은데, 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거기서 왕이 가장 먼저 피하는 게 어쩌면 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있어도 지금 그 상황에서 왕은 그 왕이 무너지면은 그냥 나라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힘들어도 그때 당시 이렇게 피한 그런 왕들은 이런 선택이 맞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추상 말해주세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먼저 도망가 버리면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싸워서 전쟁을 막아내거나 아니면은 다 같이 빨리빨리 도망을 가든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저는 뭐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한 고려 때 일 말고, 우리가 보통 조선 임진왜란이 났을 때 선조 임금이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넘어가고, 또 심지어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망명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선조 임금을 상당히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와 관련돼서 새로운 해석을 듣고 좀 이렇게 놀란 적이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왕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항복을 받는 것.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건데, 선조 임금이 재빨리 도망치는 바람에 일본이 조선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만약 선조 임금이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잡혔더라면 그럼 거기서 조선의 역사는 끝날 뻔했다. 라는 그래서 선조 임금이 도망친 게 결과적으로는 잘한 거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해석을 듣고 처음엔 당혹스러웠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말이 되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또 드는 생각은 어, 아까 해나는 왕이 곧 나라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이 누구건 과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은 지배자일 뿐이고 그 왕은 결국 자기들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일반 백성들이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왕이 되나 저 사람이 왕이 되나 별반 차이가 없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이 좋은 왕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왕에게 충성하고 왕이 꼭 살아야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솔직히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들이 사실이고, 주성이의 견해에 대해서는 왕이 백성들과 재빨리 도망치고 있는데, 백성들과 같이 가면 수가 많아져서 과연 어떻게 재빨리 도망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되게 좋은 얘기긴 하나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네.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금 뻔한 질문이긴 한데 이런 곳에서 약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조금 나쁜 쪽으로 있는 인물이나 좋은 쪽에 있는 인물 그렇게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 그렇게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왕이나 그런 사람보다 그 목화섬을 가져온 문익점 그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어떤 일을 한다 그래도 그게 모든 백성한테 왕이 좋은 일을 한다 해도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이렇게 목화섬을 가져오면서 그냥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해서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문익점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성이 말해주세요. 저는 그러면은 왕건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견훤은 전쟁을 되게 많이 했다고 약간 기록이 되어 있는 편이고 왕건은 그에 반해 약간 포용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신라도 후백제가 침략했을 때 도와줘서 신라도 알아서 오게 만들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의 피해를 뭐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것 같아서 왕건을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그 뭐 서희를 손꼽고 싶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거란에 그냥 요구를 들어주자라고 한 반면에 서희가 그런 그 당시 국제 정세라던가 거란의 실질적인 그 속내 이런 거를 잘 꿰뚫어 봐서 고려의 이익이 가장 큰 부분으로 그 협상을 그 타결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희의 협상력 그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 인물 더 꼽자라면 공민왕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원나라에 우리나라가 시달렸었는데 또 공민왕 역시 원나라에서 이렇게 학습하고 원나라 여자와 결혼하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 원나라에서 벗어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 전에 충렬왕, 충선왕, 충수강 이런 왕들은 다 원나라에 충성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했었는데 국민왕은 어떻게 반원, 자주 개혁 정책을 취할 수 있었나.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인 건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 주성에게 고려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어떠하고 또 혹시 한국사 편지 이 책을 통해서 고려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고려하면은 약간 왕건 덕분에 왕건이 약간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되게 묘사가 많이 되니까 고려가 약간 착하고 포용력이 많은 약간 뭐라 하지 정이 많은 나라?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문벌귀족의 무신정변 그런 걸 다 보니까 약간 완전 정이 많은 나라라기보다는 조금 안 좋은 면도 되게 많고 그런 나라. 해나는 저는 막 그렇게 큰 생각이 들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왕건이 이렇게 좀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이고 그 고려에서 이제 팔만대장경이랑 그런 여러 약간 문화유산들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되게 고려가 조금 많이 발달한 나라였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자, 책 11쪽을 보면 통일신라의 멸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책의 저자는 통일신라 멸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 뭘 지적하고 있는 거야? 음, 지배층이 사치에 빠지고 부패? 지배층이 사치에 빠지고 부패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은 그것들이 멸망의 원인이 된다. 지배층이 사치를 부리려면 결국은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결국은 뭐야 사치에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이른바 부정부패, 뇌물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세금을 가혹하게 건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민심,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이건 꼭 통일신라의 멸망뿐만 아니라 고려나 조선의 어떤 그런 멸망과도 사실 상당히 밀접한 어떤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 그래서 외침, 외부의 세력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부 자체 내에서 무너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교훈으로 삼을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13쪽에 호족이란 호족이 뭐야? 한 지방을 실제로 다스릴 만큼 세력이 커진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그 선출된 권력, 백성들이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어떤 그런 권력인데 비해서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 대통령의 어떤 그런 지시나 이런 통제를 받는 어떤 그런 권력인데 비해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 왕의 권력이 모든 그런 고을의 곳곳까지 미치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냥 각 고을은 그냥 그 고을의 호족이라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뭐야 지배하고 그 왕에게는 이렇게 충성하는 어떤 그런 관계였던 거고 호족은 서양판으로 하면 영주 그러니까 서양도 그러면 왕이나 황제가 있고 각 지방마다 이렇게 영주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용어로 치면은 그 호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호족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어. 다만 강력한 왕 밑에 깨갱거리고 있었냐. 근데 그 왕의 권위를 이제 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호족들이 더 이제 뭐였냐 기세등등하게 날뛰었는 건가 뭐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었는데 어쨌든 통일신라 말에는 그 중앙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각 호족들이 이렇게 자기 세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했던 거기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얘기하면 하나가 돈,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또 하나가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 세금과 군대를 지방 호족들이 이렇게 또 장악했던 그런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견훤은 경북 문경 사람이면서도 국호를 백제라 칭했어. 또 궁예는 국호를 고려라 칭했어.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국호를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도 뭐 자기가 무슨 대통령 선거 간다 그러면 뭐 저는 부산의 사위입니다. 갑자기 부산과 막 연고를 찾아. 그다음에 대전에 오면 저는 대전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또 어디 뭐 광주에 가면 저는 광주에서 군대를 다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지역과의 어떤 그런 친밀도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연고를 찾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자기 지역 사람이라는 것들을 부각시키는. 그래서 요즘 혹시 내년이 대통령 선거인 거 혹시 알아? 네. 아, 5년 지나면. 내년이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내년 4월인가 뭐 몇월이 대통령 선거인데 5월인가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인기 있는 그런 후보들이 나서기 시작하는데 혹시 어떤 후보가 인기 있는지 혹시 알아? 요즘에 뜨는지? 아니요. 한 명 뜨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 이낙연 후보 음. 이렇게 네. 이낙연 국무총리였던 분이 국무총리였던 시절에는 아주 인기가 높아갖고 유력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자릿수로 주저앉고 그 사이에 이제 오히려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예전 검찰총장 출신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분이 요즘에 이제 1등으로 떠올랐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란 분도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두 분이 이제 경쟁하는 그 양상인데 몰라 사실은 앞으로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또 누군가가 또 이제 뒤바뀔지 모르는데 왜 쌤이 이 얘기를 꺼냈냐 윤석열이라는 분이 사실은 대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
특별히 쓰면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대전 충청권이라는 걸 쓰면 어떻게 대전 충청권인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 윤석열이라는 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대전 충청이 지지도가 더 높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지역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더 뭐 해주는 거야? 더 높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우리 지역 사람이 되면 우리 지역을 더 뭐 할 거다. 더 발전시켜 줄 거다. 잘해주고. 그런 그 어떤 그 지역주의, 연고주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 근데 그 것들이 이성적으로 보면 뭐 그런 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뽑아준다.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사실은 그게 이성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런 지역주의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있고 다른 나라도 그런 지역의 바탕을 둔 어떤 그런 연고주의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궁예나 견훤은 바로 그러한 점들을 좀 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보고란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장보고에 대해서 주성이는 평상시에 어떤 인물로 알고 있었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장보고란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됐는지 주성이부터 한번 장보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장보고는 그냥 착하게 신라의 골품제도 때문에 당나라 가서 좋은 관리 얻고 착하게 되게 살다가 부한테 배신당해 죽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 해나는 배신당. 저는 장보고에 대해서는 막 잘 알진 못했는데, 그냥 이제 청해진 그런 단어가 몇 개 떠오르는데, 청해진이랑 신라에서 이제 그 해상 전투라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능했던 사람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궁예하면 지금 말했던 듯이 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유인에도 궁예 뭐 장보고가 나오고 거기서 뭐 해상왕 장보고 청해진을 바탕으로 청해진은 지금 완도인데 청해진을 바탕으로 장보고가 해상왕이 되어서 무역왕이 되어서 그런 왜구라던가 그런 당나라의 어떤 그런 그 괴롭힘에 우리 그, 그 뭐라 어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생존권, 무역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지켜준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장보고에 대해서 알려진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또 한 가지 장보고의 어떤 그런 면은 결국은 자기의 딸들을 왕에게 결혼시켰고 그럼으로써 장보고 역시 그 당시에 호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왕권 다툼에 뛰어들었고 그런 권력 싸움에서 결국은 암살당한 뭐 그런 인물로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장보고를 또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라는 점에서 장보고가 갖는 빛 긍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과 또 그 역시 그냥 권력 투쟁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볼 것인 건가에 대해 하나로 볼 것인 건가라는 점까지 이렇게 포함되었을 때 장보고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에 보면 궁예하고 왕건과 결혼이 호족 정책과 그 신라 정책에 차이가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책 27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궁예와 왕건과 결혼의 호족 정책은 어땠는지 그리고 또 신라를 둘러싼 정책은 어땠는지. 선생님, 혹시 27쪽에 음. 그 세 나라가 다 나와 있어요? 책이 같은지 모르겠네. 선생님 책으로는 27쪽인데 궁예하고 왕건하고 견훤 27쪽에 후고구려 혹시 국호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선생님 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 건 아닌데 저는 견훤의 몰락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 그러면 그 전후로 한번 찾아봐. 네.
그 챕터는 궁예는 정말 폭군일까라는 챕터. 쌤 책으로는. 견훤의 문락 앞에. 견훤의 문락보다 더 앞에, 더 앞으로 가야 돼. 자, 어떻게 얘기되고 있어? 궁예는 철저히 신라에 반대했다. 그리고 호족이 왕건은 왕건은 호족들의 권한은 상당히 인정해주고 신라에 대해서도 부드럽고 우호적이었고 견훤도 대놓고 호족을 억누르고 신라를 막 적대시하진 않았다고 써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따져봐야 되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정책이 서로 달랐을까? 궁예는 왜 그렇게 신라를 적대시했고 또 호족들을 억누르고 막 강력한 그 왕권을 추구했을까? 반면 왕건은 왜 신라에 대해서 이렇게 유화적인 정책을 취했고 호족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뭐 권력을 넘겨주는 연합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했을까라는 부분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두 번째는 뭘 또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래서 그 결과는 또 어땠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게 결국 더 나은 결과였나라는 부분들을 또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그 개인 캐릭터, 그 사람의 인간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었는지 아니면 그가 처한 어떤 그런 상황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 전에 그 신라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뭐 특별히 개인적인 원한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들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단지 이제 그 시대에 어땠다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해나나 주성이도 예를 들면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의 그 이미지, 느낌,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함께 따져볼 필요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최근 아까도 말했지만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막 애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놔. 부동산에 관한 정책, 또 앞으로 일본과 어떻게 지낼 건가,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뭐 중국과의 관계, 또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 정책을 어떻게 또 추진해 나갈 것인지, 뭐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인물들이 취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방향들이 제각각 뭐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호응받는 사람이 이제 뭐야, 대통령으로 이렇게 뽑히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막상 또 그 정책이 시행이 되었을 때 그 정책이 또 어떤 효과를 갖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예에 대해서 보통 세상의 평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 관심법이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부처다 뭐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무참히 죽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예에 대한 평가가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데 비해서 이 책의 저자인 박은봉 선생님은 궁예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르거든. 이 박은봉 선생님이 궁예에 대한 평가를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 아까 주성이가 읽었던 부분 거의 그 뒷부분 궁예의 문락 바로 앞에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궁예는 시대를 매우 앞서가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이른바 골품제라는 그런 신분제 또는 호족들의 어떤 그런 질서가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신분제보다 능력제 위주로 가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왕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철저하게 그 왕건과 다른 거지. 왕건은 호족들과 연합하는 어떤 그런 그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 데 비해서 궁예는 자기 밑으로 모여라라는 어떤 그런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궁예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 이 책의 저자는 너무 그 시대에 앞서갔다. 너무 생각이 빨랐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궁예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너무 뭐했다? 뒤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싸이월드라는 그러한 그 SNS 과거에 SNS가 있었어. 어, 그, 그 지금은 거의 싸이월드라는 게 거의 없어졌다가 요즘 뭐 다시 이제 부활시킨다고 그러던데 그게 오늘날의 뭐 페이스북 같은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이월드가 만약 뭐였더라면 잘 됐더라면 페이스북보다 더 막강한 어떤 그런 힘을 거둘 수 있었는데 싸이월드는 왜 망하고 페이스북이 되지 못했냐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원인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뽑는 것들이 너무 그런 서비스가 너무 일찍 시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기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또 이제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성이나 해나가 앞으로 뭔가를 해나갈 때 어, 너무 생각이 앞서가도 대중들 국민들이 그걸 따라오지 못한다라면 혼자만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거든. 반발짝만 앞서가야 된다. 한 발짝도 아니고 반발짝만 앞서갈 때 사람들 눈에 보여서 사람들이 쉽게 그에 호응하고 같이 갈 수 있는데 뭐 한 발짝 두 발짝 앞서가면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들어한다는 거지. 버거워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그렇다고 이미 대중들이 다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제기해봤자 대중들은 그거 호응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리더가 된다거나 사업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 대중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아이디어인지 혹시 그걸 하기에는 너무 그 때가 너무 무르익지 않은 건 아닌지 때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박은봉 역사 이 선생님은 이 책의 저자는 이런 궁예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다르게 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박은봉 선생이 기존의 어떤 그런 부분들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는 게 지금 이 궁예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삼별초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삼별초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박은봉 선생님은 기존의 어떤 그런 다수의 견해와는 좀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기존의 다수의 견해는 뭐냐면 삼별초가 자주정신,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몽골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반원 자주투쟁을 전개한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라는 게 기본 정설이야. 다수의 생각이야. 근데 이 책의 박은봉 저자는 그런 삼별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삼별초. 삼별초의 항전에 대해서 요 사람은 어떻게 음, 여기 어디쯤에 있을 것 같지? 선생님 책으로는 145쪽인데 아마 그 근처에가 찾았어요. 선생님 책으로는 145쪽이고 도적을 잡겠다면서. 또, 그 챕터 음, 제목이 다시 보는 삼별초의 항쟁이야. 다시 보는 삼별초의 항쟁이라는 챕터에 보면 요 박은봉 저자의 견해가 나타나 있는데 백성들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부대? 그래서 삼별초를 보신 정권에 의한 보신 정권을 위한 군대였다. 그래서 그 삼별초의 항전에 대해서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진도,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겨가면서까지 싸운 일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야? 음, 반란. 응? 응? 어떤 견해를 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해나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책의 저자는 반원자주, 원나라에서 자주적인 고려를 세우는 게 그들의 제일 목표가 아니었고 단지 무신 정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세력이었고 아까 주성이가 도적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분이었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탄압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대에 불과했다. 무신 정권, 무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불과했고 자신들이 몽골에 무릎을 꿇었을 때 자신들에게 책임이 물어지는 거에 대해서 즉 원나라와 계속 싸우는 거에 자기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뭐 한 거다? 싸운 거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책의 저자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봐야 될 것은 역사학자들마다 이렇게 어떠한 관점을 갖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평가가 뭐 한다는 거야? 달라진 어떤 그런 맞아.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 그냥 쉽게 예를 들면 꼭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 주성이네가 주성이네 떡볶이 가게에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있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해나가 갑자기 너희 자식들 뭐 하는 놈들이야 막 하면서 해나가 그 깡패들을 다 물리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와 해나 대단하다고 막 해나한테 박수를 보내고 막 용감한 시민이라고 막 정의의 뭐 그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데 주성이는 시큰둥하더란 얘기야. 가게 주인 주성이는. 그래갖고 사람들이 주성이를 비난해. 어? 아니 너는 어떻게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감사하다고 해야지. 어떻게 시큰둥할 수 있냐? 그랬더니 주성이가 하는 말이 해나 저게 지금 날 도와주고 싶어 도와준 게 아니라 해나가 지금 이 가게 내가 가게를 이 가게 떡볶이 가게를 내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해나한테 내가 돈을 빌렸는데 해나가 나한테 이자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 근데 지금 해나가 지금 나한테 이자를 받으러 왔는데 그 깡패들이 소란을 일으켜갖고 내가 장사를 못하면 내가 이자를 못 내니까 자기 이자 못 받을까봐 자기 돈 띄일까봐 지금 저 깡패들을 뭐 한 거다? 몰아낸 거다. 그러니까 저 해나가 지금 내가 고마워서 그런 게 나를 지켜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 돈 때문에 저런 거다. 그러니 고맙긴 뭐가 고맙냐. 자, 주성이 같은 입장이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되네요. 자, 하지만 그럼 과연 해나가 그 깡패들을 몰아낸 것이 단지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냐? 물론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야. 하지만 동시에 어쨌든 간에 깡패들이 주성이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뭐하기 위해 물리쳐 준 것 역시 뭐라는 거야? 사실이잖아. 정의를 구현한 네. 것도 사실이잖아. 근데 그거를 네. 이제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해서 보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성격은 뭐 한다는 거야? 달라지. 달라진다는 거지.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몽골에 맞서 싸운 삼별주의 행동도 분명히 뭐라는 거야? 사실이고 당시에 그 왕이나 그 문신들이 몽골에 어쨌든 온 나라에 무릎을 꿇었잖아. 항복을 했잖아. 갖다 바쳤잖아. 그런데 비해서 삼별초들은 그러지 않은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반원 자주 항쟁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까 만약에 몽골에게 항복했을 때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권력은 더 이상 뭐해? 누릴 수 없게 되고 오히려 그동안 온 나라에 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웠냐라고 책임을 묻게 될 거란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왕을 자기 밑에 뒀잖아. 근데 이제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도 역시 뭐라는 거야? 뒤집어질 거란 얘기지. 그러면 왕과 문신으로부터 너 그동안 왜 쿠데타 일으켰어? 하고 그 과거 일에 대해서 또 뭐 하게 된다는 거야?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러니 괜히 그렇게 뭐 하는 것보다 자기 인생 망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뭐 하는 게 싸우는 게 그들에게는 더 남는 일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있는 거지. 어차피 내가 항복했을 때 내가 어, 살아남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다라면 항복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괜히 항복했다가 뭐 하면 오히려 죽는다. 그럼 굳이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야. 항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끝까지 싸운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 쥐를 몰 때도 틈을 주면서 몰아야 된다는 거야. 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고양이한테 덤빈다는 얘기가 있어. 그렇게 되면 쥐가 고양이한테 덤비면 고양이도 뭐 한다는 거야. 상처를 입게 되잖아. 그러니까 쥐가 약간 뭐 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주고서 몰아야 쥐가 도망가다가 뭐 나중에 지치면 그때가 잡아먹으면 되는데 너무 막다른 골목을 몰리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역사학자는 이 책의 저자는 어떠한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그 관점의 문제, 그 역사학자가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건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 건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박은봉 선생님은 뭐라고까지 주장하냐면 삼별초가 그렇게 붕 뜬 거에는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 알아? 네.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 전에 4.19였어. 네.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수립이 됐어. 우리나라 제2공화국. 근데 민주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근데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했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여기 이 책으로 따면 문신이야, 문신. 그에 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누구야? 무신 정권이야, 무신 정권. 그래서 이제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이 무신 정권을 한 거야, 군부. 1961년부터 시작해서 1979년까지 18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역시 우리나라는 전두환 장군, 노태우 장군 이런 분들이 그 이후에도 약 12년 이상을 해. 그 전체적으로 한 30년 동안을 군대 출신들이 뭐 한 거야? 장악을 하는 그런 군부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더 통치를 잘한다. 자기들이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한다. 그러면서 이제 뭘 보라는 거야? 과거의 삼별초를 보라는 거야. 삼별초야 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냐. 반면에 왕이나 그 문신들은 어떻게 했냐. 온 나라에 항복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건 누구다? 바로 군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삼별초를 띄워줬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띄운 사람이 있어. 박정희 정권 시절에 또 하나 띄운 사람이 바로 누구를 띄웠냐면 이순신 장군을 띄웠다는 거예요. 물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여전히 평가는 좋아. 근데 특히 이순신 장군을 영웅시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야. 왜? 그때도 역시 이 문신들은 당파 싸움하고 당쟁하고 하느라고 서로 헐뜯고 하느라고 나라가 개판이었다는 거야. 그 나라를 지킨 건 누구였다는 거야? 무신인 이순신이 나라를 지켰다는 거야. 그러니 자기도 무신 군인 출신이니 자기가 이 도탄에 빠진 나라를 뭐 할 거다? 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뭐 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순신을 띄우고 삼별초를 띄웠다는 거야.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과대평가되었다라고 이 박은봉 쌤은 주장하는 거야. 그럼 그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니 정말 말이 맞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아니야. 실제로 삼별초는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야. 라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박은봉 쌤의 생각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고 반대하고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결국 누가 결정할 일들이야? 여러분 자신이 결정할 어떤 그러한 일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제 충분히 그런 상황이나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견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책으로는 171쪽인데 해나 책으로는 몇 쪽인지 주성이도 선생님하고 같은 책을 갖고 있나 아니면 다른 책 갖고 있나? 이거 맞죠?
거표지는 같은데 어떤지 해나는 거표지가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거표지가? 거표지도 달라? 부터 달라요. 아 그렇구나. 자 무슨 책을 보면 되냐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두 역사책에 담긴 서로 다른 뜻이라는 챕터. 아, 선생님 책은 171쪽이고 해나 책도 뭐 그 근처일 거야 아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두 역사책에 담긴 서로 다른 뜻. 수사님 네, 전 찾았어. 거기에 보면 사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사관. 네. 사관이란 자 사관이 뭐래? 역사책을 누가 썼는지, 어떤 생각으로 썼는 거를. 아 사관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걸 보고 사관이라고 해요. 사관. 그래서 어떠한 역사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해석들도 제각각 뭐해진다?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 그 사관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어? 이 박은봉 쌤은? 살아온 환경? 그렇지.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그 부분 읽어주자 주성이가 그 문단을. 사과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매우 관계가 깊단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역사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을 누가 썼는지,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살았으며 어떤 사관을 가졌는지, 또 어떤 이유에서 그 책을 썼는지 알고 있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요 박은봉 선생이 쓴 이 책도 뭐야 똑같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 사회도 시대마다 달라. 그 관점이 뭐 완전히 막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씩 달라.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더 뭐하기도 하고 누락되기도 삭제되기도 하고 아예 해석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발해 역사나 발해 요런 거 거의 안 배웠어. 부여 이라는 나라 거의 안 배웠어. 근데 요즘은 부여라던가 발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역사책에서. 그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일단 중국이 이른바 동북공정 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자꾸 고구려 역사나 이런 역사를 발해 역사 이런 역사를 중국의 역사화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서 싸우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서 우리에게 발해라던가 이런 부여라던가 이런 나라들에 대한 교육을 더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 시대적 필요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발해나 이런 부여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한반도를 벗어나서 이런 만주, 이런 중국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야? 영토권, 지배권을 우리가 나중에 뭐 주장하게 된 어떤 그 밑바탕, 근거를 마련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중국이 워낙 크고 강력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차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중국이 분열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더 강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그런 거기 발해 부여 우리 고구려 거기 다 우리 땅이었는데 왜 중국 니들이 차지하고 있냐? 거기 내 나라. 뭐 이런 식으로도 일들이 비화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토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권력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야. 균형 관계야. 근데 그 균형 관계가 뭐해지면 깨지게 되면 영토는 다시 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다시 표시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역사 때문에 그 일들이 결정되는 거 아니지만 역사가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냐면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왜 자꾸 고구려 역사가 우리나라의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느냐. 거기에 현실적인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북한 때문에 그래요. 북한. 북한이 멸망했을 경우에 북한을 누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야? 중국이 차지할 수 중국. 있다는 거야. 우리는 당연히 북한이 망하면 우리나라와 통일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망했을 때 중국이 흡수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다른 나라들이 시비 걸 거 아니야. 야 북한을 왜 니들이 먹어? 라고 했을 때 그때 중국이 이제 뭘 내세우는 거야? 과거에
북한도 뭐였다? 우리 땅. 중국의 땅이었다. 중국의 역사였다. 그러니 이걸 우리가 먹는 거는 뭐한 일이 아니다? 어색한 일이 잘못.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역사의 어떤 그런 부분이란 거지. 역사에서 명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얘기 한 김에 좀만 더 나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비교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한번 비교해서 얘기해 볼까? 먼저 삼국 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약간 신라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신라의 후손? 그런 사람이라 신라의 좋은 얘기도 몇 개 들어가 있고 또 그곳에는 그 단군 신화가 없는데 삼국유사에는 단군 신화가 있어. 또 다른 점 혹시 하나? 음, 자, 삼국사기는 만든 때는 언제? 천, 1145년. 고려 전기 묘청의 난 때 그 무렵이야. 묘청이 난을 이렇게 할 때 서경천도 뭐 이런 분이 있을 때 그 무렵 사람이에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반면에 삼국유사는 스님. 이륜 스님. 이런 스님이 있었고 고려 몽골의 침략을 당해서 우리가 나라를 잃은 후에 썼다라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삼국사기가 먼저고 삼국유사가 나중이야. 그래서 삼국사기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왕이 돈 대주면서 역사책을 쓰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삼국사기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역사책을 발행한 거야. 그래서 삼국사기 할 때 그 사자는 역사할 때 그 사자하고 똑같아. 근데 삼국유사는 사실은 역사책이 아니야. 삼국유사의 사자는 역사할 때 그 사자가 아니야. 삼국유사의 그 사자는 사건할 때 사자야. 일사자 일사.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있었던 이 일을 그냥 뭐 한 거야? 기록한 것. 이런 의미라. 그에 비해서 삼국사기는 애당초 역사책으로 처음부터 기획되고 만들어진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관점 부분에 있어서 주성이가 삼국사기는 친신라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두드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대. 몽골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굴욕감, 패배감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야. 사실은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야. 그 단군 신화가 실리게 된 이유가 하늘의 자손이야. 지금은 우리가 비록 몽골에게 무릎 꿇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뭐 해야 된다? 옛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민족 의식을 불어넣기 위해서 쓴 책이 삼국유사라는 거고 삼국유사는 그냥 이련 스님이 개인적으로 쓴 어떤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학교 사회교과서 또는 중학교 가면 역사교과서가 있거든. 그거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책이야. 근데 이 한국사 편지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책이 아니고 누가 이 박은봉 선생님 아니면 여기 이 책과 함께 어린이 뭐 이런 출판사에서 개별적으로 그냥 뭐 한 거야. 만든 책이라는 거야. 그 어느 게 더 그 신뢰감이 높은 거야. 공식적인. 여러분 학교 역사 교과서가 더 사실은 공식적인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뢰감이 더 높은 거지. 그 사회의 합의인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그런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고려를 볼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고려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중요시 봐야 될 것들이 불교 국가였다는 점들을 중요시 봐야 되는데 고려의 절이 갖는 그 위치는 오늘날의 절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절은 오로지 종교 기능만 가지고 있어. 절에서 사람들이 예불을 드리고 극락왕생을 기도하고 이렇게 절이 종교적 기능만 갖고 있어. 근데 고려시대의 절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대? 고려시대 절. 불교는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야?
불교는 어, 선생님 책으로는 91쪽, 93쪽, 90쪽부터. 음, 91쪽 상업의 중심지. 절이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치면 백화점, 시장 그런 역할도 절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날은 절이 대부분 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옛날 절들, 이 고려시대 때나 삼국시대 때의 절은 뭐 예를 들면 경주 한복판에 절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뭐 교회나 성당이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있던 것처럼 옛날 절들도 고려시대 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백화점이나 시장에 어떤 그런 역할들도 절에서 했다는 거예요. 또 장생표라는 게 뭔지 혹시 알아? 장생표. 음, 잘 못 들어봤어, 장생표? 네. 이 책에도 나왔는데 91쪽에 장생표는 절의 영역을 나타내는 표지판이야. 여기까지 절의 어, 땅입니다. 여기까지가 절의 영토입니다를 나타내는 그런 표지판이었고, 그러니까 절이 그만큼 대토지, 토지를 아주 많이 소유하고 있을 만큼 절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거야. 그리고 당시에 귀족들의 자제들은 스님이 되는 거를 자랑으로 여겼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스님이 되는 게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간다. 세상과 떠나 산다 이런 의미잖아. 근데 고려시대 때 스님이 된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고려시대 스님이 된다는 거는 그 종교가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스님을 통해서 이렇게 출세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스님과는 좀 뭐한 거야?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절은 또 오늘날의 그 호텔 역할도 했어. 숙박시설. 그리고 절이 또 각종 그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는 어떤 그런 역할. 심지어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술을 만들어서 파는 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데 어떤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뭐했다는 걸 수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 지금으로 보면 수도원이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거기서 이렇게 맨날 예배드리고 뭐 경건하게 사는 그런 곳이거든. 수행하는 곳이거든. 근데 중세의 수도원은 역시 오늘날의 호텔 역할도 했고 또 은행 역할도 했어. 그런 것처럼 종교가 권력이 셀 때는 그 권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바로 중세의 그 수도원, 유럽의 중세의 수도원의 역할을 바로 고려시대 때는 뭐가 했다는 거야? 절이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절을 오늘날의 절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 또 하나 고려시대가 조선시대와 또 비교되는 것도 중에 하나가 여성의 역할. 음, 이 책에는 어떻게 돼 있어?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고려시대에는 어땠다고 나와 있어? 수엠 책으로는 105쪽에서 107쪽 사이에 나와 있는데. 음, 일단 차별 없이 재산 물려준다. 그렇지. 남녀 차별 없이 재산을 여자에게도 또는 사위에게도 재산을 상속했던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요즘은 또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남성 중심의 시대, 큰아들, 아들 중심의 그 상속을 받고 여자들은 상속에서 배제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선시대 이후의 어떤 그런 일들이지 고려시대 때는 남녀가 이렇게 평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제사, 제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주로 상속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큰아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큰아들이 제사를 물려받는 거라고 여겼는데 고려시대 때는 제사 역시 누구도 참여했다는 거야. 여자. 여자들도 많이 참여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고려시대 때는 여자들도 제사에 참여했어. 여자들도 상속받았어. 이런 얘기를 요즘에 부쩍 많이 하거든. 왜 요즘에 그 얘기를 부쩍 많이 할까? 받아서. 다 선생님이
여러분만 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어. 고려시대 때 남녀가 뭐 평등했다 이런 얘기 안 했어. 선생님 배울 때 그런 거 안 배웠었어. 근데 왜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할까? 다시 어. 다시 뭐? 다시 약간 남녀 차별이 생겨서 남녀 차별이 생겨서? 아니지. 거꾸로지. 그동안 우리는 남녀 차별하는 걸 당연히 여겼던 거야. 그 조선시대 때 뭐 이랬다 이러면서 남녀 차별하는 건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그냥 당연히 해왔던 거야. 그럼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 평등, 양성 평등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래서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야, 사실은 고려 때도 양성 평등이었어. 근데 조선시대 때 잠깐 잘못됐던 거야. 그러니 지금 양성 평등하는 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야. 옛날에도 했던 거야. 그러니 양성 평등하는 것은 뭐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그 양성 평등의 뭐야? 정당성을 뭐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역사를 소환하는 거라는 얘기지. 즉 현재에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 역사들 중에서 자기에게 뭐한 부분을 유리한 유리. 부분을 뭐 하는 거야? 따오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강조하는 거야. 역사를 단지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 역사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 쓰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그 뭐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무신정권 이야기를 끌어다가 막 얘기를 하는 것들은 바로 자기들의 군인들로서의 어떤 그런 세력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일을 평면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일을 해석하고 현재 일을 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 건가. 그래서 물론 여러분에게는 역사가 그냥 학교에서 시험 보니까 시험을 잘 봐야 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아, 나는 누구이고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 건가? 우리가 현재를 산다는 것은 무엇인 건가에 밑바탕이 되는 것들. 현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역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연결해서 역사를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뭐예요? 다음 주에는 책이 이게 맞나? 달림은 알지요. 이거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달림은 알지요 책 가지고 문학 작품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아,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